네, 성공투자 금요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 있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나의 사랑 코스닥, 과연 어떤 종목이 수익을 줄지 전문가들 모시고 깊이 있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에 있어 최수창 파트너,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뜨거운 이슈인 투자자의 애증이, 투자자의 애환이 포함된 코스닥 시장 대해서 이담규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만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1000선을 넘겨준 지가 오랜데요. 2012년과 10년 후인 올해 코스닥 시장의 주요 흐름을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과 올해 코스닥 상장 기업 수와 시총 변화가 있습니다. 2012년엔 1005개사였던 상장사가 올해는 1552개사로 대폭 늘었습니다. 약 50%의 수가 상승한 건데요. 신영증권은 코스닥 상장의 기업 수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부재가 투자의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분석입니다. 시총의 변화도 보시면 10년 전 109조 원이었던 시총이 올해는 41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다만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의 시총이 405조 원을 넘기 때문에 이에 비교한다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이 큰 규모는 아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의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10년 전 2012년의 코스닥 지수는 49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9년에 670포인트까지 올랐는데요. 2020년에는 968포인트로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난 2021년이죠. 드디어 1000포인트 선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올 초 코스닥은 900선도 내주고 말았죠. 전일까지 코스닥의 평균 지수는 93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의 변화도 보시죠. 2012년과 올해 탑5 종목을 보시면 단 한 종목도 겹치는 종목이 없습니다. 10년 전엔 코스닥 시장에 대기업의 종목이 다수를 이뤘는데요. 1위였던 셀트리온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했습니다. 3위였던 파라다이스는 현재 코스닥 28위로 뚝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4위였던 서울 반도체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닥의 93위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올해 시총 상위주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석 달 만에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심 회복과 저평가 매력이 반영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위로 밀려나면서 1위를 내줬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의 주요 흐름과 변화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 이 앞에서 이담규 캐스터 브리핑 받듯이 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코스닥 시총 상위주 좀 변화가 많아요. 단순히 봐도 이제 좀 업종 변화가 눈에 띄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선 코스닥 자체가 성장성을 먹고 사는 네.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떤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성장성인 측면이 더 부각되는 곳이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한 네. 예로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에서는 트렌드하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잠깐 비유하자면 네. 신도시 개발할 때 그쪽으로 돈이 막 몰리듯이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그 시대에 돈을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투자 어떤 모멘텀을 확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는 섹터가 나타나는데 과거에 보면 그런 것이 다 그 시절의 트렌드하게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들. 사실상 대표적으로 보면은 2000년도 초반에 조선주가 하면서 조선 기자재 업종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화장품주들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바이오주들이 그리고 이번에는 2차 전지주들이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어떤 블랙홀 역할을 하는 섹터가 눈에 띄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다 2차 전지의 어떤 섹터로 계속 올라왔다면 지금은 잠시 전체적으로 좀 탐색 구간인데 요 특징인 게 한 개가 뭐냐면 코스닥이 1990년도에 373개로 상장 시작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1,500개가 넘었잖아요. 네. 그 373개 중에서 사라진 기업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50개. 100개입니다. 오, 그렇게 많아요?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사실 가치적인 측면으로 길게 장기 투자 워런 버핏 따라했다가는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가치적인 측면보다 사실 성장성에 있어서 주도 상승하는 트렌드를 찾아서 대응하는 그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된다. 네. 또 지금 보시면 시총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도 또 몇 년 이후에 또 변하겠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주류 형성을 하고 있는 섹터군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반도체군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성장성 측면과 가치적 측면이 같이 움직인다는 점을 주목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영동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담 캐스터가 이제 코스닥 보여줄 때 보니까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거의 10년을 갔다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작년에 1050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뭐 1000스탁이 무너진 상태인데 왠지 느낌은 아직도 900에서 1000의 그 박스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난 한 해 동학개미 운동이 좀 진행이 되면서 네. 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자녀한테 넘겨줄 수 있는 주식을 잘 고르자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일단은 앞서 우리 이단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들을 좀 보시게 되면 10년 네. 동안에 주도 업종이라든지 주도 섹터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위험자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을 자녀들한테 넘길 수 있는 게 과연 맞는 말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서 우리 최수창 파트너님께서 많이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섹터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볼륨 자체가 커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박스권에 대한 가능성들은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 시점에서 박스권에 대한 가능성들을 가장 크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통화 긴축인 것 같습니다. 통화 긴축,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1,200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들 자체가 성장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1000포인트를 넘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또는 이제 관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금요특집 나의 사랑 코스닥 이 수익 안겨줄 탑5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희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투자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코스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담규 캐스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코스닥 시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8,000명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코스닥 이건 고쳐주세요라는 개선점에 관한 질문에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53%로 과반수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오스탐 임플란트 횡령 사건 등이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준 것이란 분석입니다. 나머지 3개의 답변은 비슷하게 10%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닮고 싶은 중소형주는? 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자동차와 반도체 소부장주가 5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가 차지했는데요. 다음 3위는 제약 바이오주였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보시죠. 내가 중소형주를 산 이유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큰 수익을 안겨줄 것 같아서가 무려 63%의 답변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주가의 등락이 큰 만큼 수익성에 대해서도 기대가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2위는 투자 자금이 작아서라는 이유로 24%의 답변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주당 가격이 낮은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 코스닥 중소형주를 매수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의 설문 결과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께서 감사합니다. 자, 최수창 파트너님, 네. 저는 방금 전에 그 브리핑을 보고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의 눈물, 투자자들의 애환이 확 느껴졌어요. 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강하게 좀 얘기할까요? 그렇게 해주셔야죠. 예. 여기 여러분 설문조사에 답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고 또 한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 고수익, 빨리빨리. 그거죠. 뭐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함정이 하는 거. 그런 종목에 대한 수익은 고위험이라는 거. 그게 도덕적 해이잖아요. 관계자분들의. 이거는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이렇게 도덕적 해이에 관련된 뭐 법률들이 좀 더 강력히 형성이 돼서 주가 조작 100년 때려야죠. 그리고 만약 뭐 횡령 배임 이런 거처럼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고쳐주는 게 좋겠죠. 근데 네. 중요한 것은 결국 요거 내용을 보니까 코스닥의 존속가치 리스크가 확실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점 아까도 했지만 뭐 상장 초에 313개에서 상장 폐지된 게 많다라는 점. 두 번째 저가 매수, 물타기, 주변 정보에 의해서 의존만 하는 것은 결국 트렌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계속 저가 매수 이것도 가치가 있어 언젠가 올라가겠지 확률이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담고 싶은 중소형주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택은 잘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에서 주류를 형성하는 산업군이 결국 반도체다.
이제 2차 전지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요 내용을 여러분 참고한다면 고수익을 추구하는 거 코스닥 쪽에 많습니다만 존속 가치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실적으로 기술적 분석의 추세 대응을 꼭 병행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에는 좀 최영돈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예. 최근에 코스닥 시총 1위 싸움 정말 치열합니다. 이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또 셀트리온 제약이 있는데 이 에코프로비엠이 석 달 만에 다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좀 앞으로 2분기 승자 누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기간이 좀 짧아서 예상하기가 네. 좀 편합니다. 만약에 1년이다, 뭐 2년이다 하면은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미래일에 대해서 예측은 하지만 그거를 네. 100%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2분기를 우리가 뭐 이렇게 기간 한정을 놓고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스토리들이 가장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닐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글로벌 테슬라를 기준으로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스토리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주가 흐름들 자체가 천슬라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전략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에서 자기만의 그 세계를 상당히 좀 잘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전기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뭐 자율주행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우주로도 확장이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시작점 자체가 전기차에서 시작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전기차에 대한 가격 상승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공산품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가격 상승해도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산업 대비해서 가격 저항 자체가 상당히 좀 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셀트리온하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그렇죠. 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합병 스토리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근데 합병 스토리가 나오면서 이게 또 코스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사실은 코스닥 내에서의 시총 상위로 놓고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밖에 안 남아요. 그렇더라고 되면 현재는 일단은 뭐 2분기 내에 국한을 해서 우리가 시총 1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섹터군들은 전기차 섹터가 가장 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금요 특집 나의 사랑 코스닥 종목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분 전문가가 특선한 그런 베스트 5 종목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5 엔캠이군요. 네, 4위는 뭘까요? 4위는 오닉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5위 엔캠, 우리 최영동 교수님께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예. 네, 2차 전지 4대 핵심 그런 그렇죠. 예. 주죠. 엔캠의 선정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국내 1위입니다. 네. 국내 1위 전액을 공급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에 딱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 배터리 3개 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 예. 엔솔까지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캠도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실 때 미국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미국 공장에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입니다. 하반기에 또 미국 배터리 전해 공장이 좀 가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예. 높기 때문에 여기가 가동이 되게 되면 글로벌 1위로 올라설 수 오,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뭐 모멘텀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뭐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가장 좀 매력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5위 엔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위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최수찬 파트너님, 이 최근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수혜를 받았는데 이 종목 4위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반도체 삼성전자 비싸서 못 산다. 아까 수익이 돈이 없어서 소액 코스닥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삼성전자 못 사면 반도체를 코스닥에 찾는다면 좀 워닝 머티리얼즈 찾으라는 얘기예요. 워닝 머티리얼즈는 특수가스 업체인데 방금 전에 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희귀가스, 특수가스의 가격 상승에 수혜를 좀 본 점이 1분기에 실적이 나타나는데 분기별 매출이 900억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전망에 있어서 삼성전자 잠정치 발표 나온 다음에 나온 내용의 포인트는 2분기에 디램 예. 한 8%에서 10% 정도, 낸드 13% 정도 생산 계파 증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증가하면 특수가스에 공급하고 있는 원인 모터들은 실적 수혜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낸드 플래시가 고단화돼서 176단이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176단 되면은 기존에 들어갔던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럼 이제 당연히 원인 모터즈는 생산 개파도 증가하는데 174까지 낸드가 증가하니까 더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의 그 실적 성장, 외형 성장이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비싸서 못 산다. 네. 코스닥에 사랑하는 종목은 원인 모터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3위와 2위 종목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3위는 CJ CGV고요. 2위는 뭘까요? 네, 같은 그룹이죠. CJ 프레시어입니다. 근데 두 분 전문가님은 CJ 그룹에 조금 좀 그 사랑이 있으신가요? 네. 자, 먼저 우리 지영동 교수님, 어떻게 금년에는 CJ CGV 적자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까? 뭐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 CJ CGV가 사실은 코스닥 종목은 아니에요. 거래소 네, 시장 그렇죠. 종목이어서. 근데 이 업종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한 종목 정도 편입을 좀 시키고 싶은데 아, 네. 코스닥에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부득이 3위로 CJ CGV 말씀 좀 드리고요.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영화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CJ CGV를 뭐 거듭 말씀드렸던 예.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엔더믹 수혜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여전히 엔더믹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좀 밀려 있었던 뭐 글로벌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되게 되면 네. 뭐 여전히 이제 관객 증가에 대한 효과가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좀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5월달 들어서게 되면 신정부 들어서죠. 그렇죠. 신정부의 예. 모토 자체가 친기업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게 그렇죠. 되면은 이제 뭐 그룹사들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크게 뭐 제한적인 사항들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네. 하면 CJ는 사실은 먹거리하고 엔터 쪽에 강한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일단은 엔터 쪽에서는 CJ, CGV, 뭐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농담삼아 말씀 좀 드리긴 했었는데, 영화의 재미가 100이다라고 하게 되면 20에서 30은 팝콘이 팝콘이죠.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까지 좀 제한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출액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상당 부분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리오프닝과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은 2월달, 3월달에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근데 좀 그 이후의 움직임들 속에서 이 CJ, CGV 같은 경우는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하게 되면은 좀 안정적으로 좀 편입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3위 종목 CJ, CGV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이 국내 대표 식자재 유통업체인데요.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좀 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우리 최영도 교수님이 얘기했던 CJCV하고 좀 이제 상반되는 시장. 저희 포인트는 홈밥은 가능한데 네. 혼자 극장 잘 안 가요. 안 가죠. 아. 요즘 커플이 없어요. 극장 가십니까? 잘 안 가시죠? 네, 커플들은 잘 가요. 근데 요즘 네. 20대들의 커플이나 결혼 이게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CJ 내에서도 혼밥 쪽을 찾자. CJ 프레시 외에는 리오프닝 관련됐을 때 외식 사업이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았잖아요. 예. 이제 방역이 완화되고 뭐 2등급으로 감염병이 낮아진다면 충분히 외식 사업하는 CJ 프레시가 급식 단체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는 삼시세끼 중에 반드시 한 끼는 집에서는 안 먹습니다. 밖에서 먹습니다. 급식으로. 그러네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더 고령화가 시대가 지나면 하루에 2끼는 외식으로 갑니다. 정말요? 그렇게 됩니다. 어. 아침 집에서 드실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 아침도 드시는 게 가정 간편식으로 드실 네. 거란 얘기죠. 아. 그럼 사실상 가정 간편식에서는 식자재 유통의 1위 업체인 CJ 프레시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코스닥 내에서 아까 존속가치 리스크가 적은 크다라고 했는데 예. 그것에서 벗어나는 기업을 찾아라 그러면 정말 존속가치가 상당히 높은 기업 중 하나가 CJ 프레시웨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투자적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사랑 특집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코인테크입니다. 최영도 교수님, 코인테크 자동화 설비 업체인데요. 예. 1위로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코스닥 시장을 접근하는데 이유가 예. 일단은 높은 수익률, 아, 그다음에 예, 예. 성장성을 보시고 그렇죠. 하신 건데, 그렇다면 과연 이 두 가지 요건에 맞는 게 무엇일까? 네. 근데 지금 현 시점에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은 과거의 성장들이 보여주고 주가가 좀 반영이 된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되면 이제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새롭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무엇일까요?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2차원지 안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2차원지 안에서도 LFP와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가격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
어느 순간 가게 되면 가격적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고가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은 조금 더 저렴한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새롭게 전기차 시장의 엔트리 모델로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차후에 우리가 성장성을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LFP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지금쯤서부터는 좀 고민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패토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지금 시황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임금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경기 둔화가 이루어지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중에서 또 포함되는 게 인건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팩토링도 어느 정도는 차세대 뭐 테마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자회사입니다. 탑머티리얼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서 LFP에 대한 설계라든지 제조 부분들까지 좀 경험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앞서 언급드렸던 스마트 팩토링이 좀 가까운 미래, 그리고 LFP 같은 경우는 차후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서 조금 뭐 엔트리 모델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 LFP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좀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약간은 지금 구간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후에 우리가 성장성을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런 테마, 이런 종목군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특집 나의 사랑 코스닥 수익 안겨줄 탑5. 오늘은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와 최영동 주식창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